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요즘 고층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높게 솟아있는 장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높은 곳에 무거운 자재를 들어나를 때 사용하는 타워 크레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타워 크레인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 10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여러 대의 구급차가 긴박함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내며 급하게 달려갑니다. 오후 1시 반쯤 20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부러졌습니다. 사고는 타워 크레인 작업을 마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타워 크레인 기둥 역할을 하는 마스트가 부러졌고 지붕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14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4명이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중 10층 부근 마스트에 걸린 노동자 1명은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타워 크레인이 제조된 지 27년이나 됐고 평소 마스트와 마스트 연결 부위가 자주 고장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노후화에 따른 부품의 마모, 부식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밀 조사 중입니다. 고층 건물들이 늘어나며 건설 현장에서 없어선 안 될 핵심 장비가 된 타워 크레인. 하지만 사고 소식은 끊이질 않습니다. 엿가락처럼 휜 타워 크레인 철제 구조물이 현장 타워 근로자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다 철제 가죽으로 접힌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8톤짜리 타워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커다란 타워 크레인이 선로를 덮친 채 그대로 쓰러져 있습니다. 설치한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작업자들을 덮친 사고는 크레인 위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수평관행이 넘어진 것입니다.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선 역대 최악의 타워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재료가 철골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마스트 부분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 무너진 타워 크레인은 바로 아래 인부들이 쉬고 있는 휴게소를 덮치며 피해는 커졌습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날의 참사. 총 8차례 현장 조사와 2차례 업체 압수수색 후 밝혀진 사고 원인은 어이없게도 신호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크레인 간 충돌이었습니다. 크레인 작업의 경우 조종석이 높은 곳에 있어 시야 확보가 제한적이라 작업 지시와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신호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한 현장에 여러 대의 크레인이 동시 작업을 할 경우 이를 조율해주는 신호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날 현장에서 오간 대화입니다.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가 먼저 작업 시작을 타워 크레인 운전사에게 알렸고 타워 크레인 운전사는 알았다고 응답합니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 신호수는 작업 하나를 더 진행한 후 골리앗 크레인 작업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골리앗 크레인 측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동 반경이 겹치는 2대의 크레인이 각자의 작업을 강행했고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규칙인 소통 부재가 불러온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현장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사인 황옥룡 씨는 7년 전 현장에서 동료를 잃었습니다. 영등포에서 그 문제 상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또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지 불안전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자체가 좀 굉장히 서글프고. 타워 크레인이 붕괴돼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언론에도 보도됐던 서울 합정동 아파트 건설 현장 타워 크레인 충돌 사고. 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 한 대가 붕괴되면서 다른 타워 크레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날 역시 장비 관리와 기계 설비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동료를 잃은 심리적 고통은 물론 언제든지 내가 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현장을 떠날 순 없습니다. 대신 황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그날 이후에는 유서 같은 걸 미리 이제 작성해 놓고 만약에 유사 시에는 이제 따로 이제 가게끔 이제 또 계속 반복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발전되지는 않고 섭섭한 마음뿐이죠. 사고가 나면 또 이제 서로가 안부 전화하면서 야, 서로 조심하자. 그분들도 사실은 직업을 옮기고 싶지만 저랑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리고 황 씨는 비단 타워 크레인 사고가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사고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바깥쪽으로 왼쪽으로 넘어진다 그러면 도로 근처에서 작업하던 타워 크레인 사고 시 많은 일반 시민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가족이라든가 친척분들한테는 항상 공사 현장에 웬만하면 그 펜스 부근에 가지 말고 항상 좀 멀리서 돌아가라 그러고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니 공사 현장은 이제 웬만하면 피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 위 흉기가 된 타워 크레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사람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취재를 맡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유서를 써놓고 출근하고 있다는 황옥룡 씨의 말 참 가슴이 아픕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산업재해는 약 280건입니다. 39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267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최근 타워 크레인 사용이 많아지면서 사망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0명, 올해는 벌써 12명입니다. 재작년보다 확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졌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올랐습니다. 사고 발생이 잦은 건 물론이고 인명피해도 큰데 그 원인은 뭘까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것이 바로 타워 크레인 모형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리벨 290HC 모델을 축소해서 놓은 모형인데 작업 반경이 70m에 달합니다. 크레인 기둥 역할을 하는 이 탑처럼 생긴 마스터를 주축으로 이 팔 역할하는 지부가 360도 회전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용할 때는 편리하지만 이 지부의 회전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위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타워 크레인 자체가 수백 킬로그램에서 수십 톤에 이르는 자재로 옮기는 건설 장비다 보니 타워 크레인 자체 중량도 상당합니다. 타워 크레인 전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타워 크레인끼리 충돌할 경우 피해 반경이 넓은 건 물론 대규모 인명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타워 크레인이 대규모 건축 현장뿐만 아니라 주택가 등 우리 생활 근처에서도 이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2015년 9월 인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 전철 선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 3월에는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25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도로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가 빈발한다면 언제, 어디서 피해가 발생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니 참 우려됩니다. 이 기자, 철저한 관리와 안전 지침이 필요할 텐데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타워 크레인은 5,980대입니다. 고층 건물이 늘어나며 타워 크레인 수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있었습니다. 과거 타워 크레인의 경우 철 구조물로 분류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08년 인력관리 부분을 제외한 타워 크레인 기계에 대한 총 관리 책임 부분이 국토부로 이관된 겁니다. 타워 크레인이 건설 기계에 포함이 되면서 수입을 하거나 운영할 경우 지자체에 필수로 등록을 하고 또 기존 2년에 한 번씩 받던 정기 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받도록 세부 실행 지침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전 기준 측면에서는 강화된 거 아닙니까? 네, 규제 기준으로만 본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기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초반, 타워 크레인이 한창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간이지만 웬일인지 운전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같은 시각, 공사장 입구에는 타워 크레인 운전사 수십 명이 줄지어 앉아 있고 건설 노동자 다 죽는다. 건설 노조 단결 투쟁. 이들은 왜 일까지 포기하고 집회에 참석했을까? 타워 크레인 기사 조종을 하기를 24년 정도 됐는데 여태까지 이 건설 현장만큼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한다 해도 거의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외침은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취재진은 아파트 건설 현장이 밀집된 곳으로 찾아가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노동자들은 식사를 하러 작업 현장을 떠났지만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기둥 역할을 하는 마스트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함께 간 전문가들은 안전 지침을 무시한 대표적 현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워 크레인 상승 작업 시 조종석에 고정적으로 앉아있는 타워 크레인 운전사, 줄거리 작업자, 외부 상황을 지켜보며 무전과 수신호로 작업을 지시하는 신호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작업을 총괄하는 작업 지휘자가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아간 현장은 해당 안전 지침을 무시한 채 시간에 쫓기듯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 현장에는 신호수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는 거죠? 알아서 그냥 하라는 겁니다. 이게 비록 비단 이 현장만의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타워 크레인 설치하는 99.9%의 현장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심지어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인 2역까지 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항상 앉아서 무전을 주고받으면서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람이 모자라니까 또 내려와서 망치질하고 또 올라가서 무전하고. 또 다른 공사 현장. 두 타워 크레인 사이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해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안전수칙 위반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건설 현장 보면 설치하다가 작업 중에 해체할 때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같은 것은 타워 크레인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워 크레인 노동자의 삶은 IMF 사태를 계기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IMF 사태 전엔 건설 회사마다 타워 크레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고 장비 중기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건설업에 대해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건설사들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 중기 사업소를 우선 폐지하고 외주를 주기 시작했고 이후 수백 개의 영세한 장비 임대업체들이 시장에 난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임대 사업자가 운전사, 설치해체 업체, 사업 관리업체를 고용해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타워크레인 임대업과 설치해체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것. 그래서 36시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지자체 등록이 가능해 자동차 등록보다 더 쉽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정책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천 건설업체가 저가 수주 후 하도급 업체 쥐어짜기에 나서면서 가장 밑에 있는 하청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정부에서는 정말 안 돼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 최저가 입찰제였다는 거죠. 그 최저가 입찰 때문에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심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장 하나 터지면 이 장비를 수주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출혈 경쟁하고 업체들은 적정한 단가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최저가로 써놓은 업체한테 하니까 최저가는 노후 장비로 해야 또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걸 수주를 해가지고 설해체를 하청을 주잖아요. 그것도 저가로 써낸 업체한테 또 하청을 주다 보면 그 설해체 업체는 적정한 예를 들어 5명 투입해야 되는데 4명만 투입을 한다거나 갓 수료한 사람 저임금에 투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이어주는 볼트. 작업 중 풀리지 않게 분할핀으로 조여야 하지만 없습니다. 타워크레인 마스트. 한눈에 봐도 부식이 심합니다. 깨진 콘크리트에 위태롭게 붙어있는 타워크레인 구조물. 임시 방편으로 철근까지 끼워져 있습니다. 좌우 볼트가 있어야 하지만 한쪽은 아예 볼트가 빠져 있고 정품이 아닌 불량 부품을 사용하다 보니 볼트 길이는 제각각. 서로 다른 부품이 마구잡이로 조립. 타워크레인 상부를 고정하는 볼트는 손으로 너무 쉽게 풀리고 타워크레인 운전사가 운전석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줄은 끊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용 절감에 내몰린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값싼 부품을 쓰는 등 안전까지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노후화된 타워크레인도 심각한 문제로 꼽힙니다. 실제 전국 타워크레인 중 절반 가까이가 10년 이상인 노후 장비입니다. 취재진은 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야적장으로 가봤습니다. 야적장. 해외에서 사온 중고 타워크레인을 보관하면서 페인트 칠이나 수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한쪽에서는 인부들의 페인트 칠 작업이 한창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주와 최초 등록일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타워크레인에 등록번호표를 지우면 안 되지만 페인트에 가려져 식별조차 어렵습니다. 시리얼 넘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페인트칠을 다 해버리던데 보이지 않게. 노후화된 크레인에 대해서 묻자 답을 피합니다. 노후화된 크레인이 좀 실제로 많이 들어오나요? 저는 담당이 아니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리하시는 따로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서울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이렇다 보니 불량 부품은 물론 상부는 필리핀, 하부는 중국산 등 짜깁기 크레인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작 연도까지 멋대로 손댔습니다. 타워 크레인 운전석 하단에 붙어있는 명판에 쓰여진 제작 연도는 2012년. 하지만 크레인 겉에 쓰인 제작 연도는 2016년입니다. 자, 보시면 자국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붙어 있었는데 새로 연식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박은 거죠. 제가 이제 현장 점검을 다녀봤는데 거의 70%가 연식이 안 맞았어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연식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건설기계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연식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외국에서 들여온 중고 타워 크레인의 경우엔 허점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형 장비를 사려면 약 5억 정도 들어요. 그걸 마진을 뽑으려면 7년, 8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업체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눈을 돌려서 10년 이상 된 중고 장비를 또 수입을 해요. 한 1억이나 7, 8천만 원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등록을 할 때 시지자체단은 신형 장비를 수입한 것처럼 등록을 하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거짓 등록을 해도 현실적으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당국의 규제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타워 크레인 등록 후 안전 관리 또한 엉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공사 현장. 상시 안전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제대로 할 경우 반나절 정도가 걸리는 타워 크레인 전체 안전 점검은 불과 10여 분 만에 끝났고 경기 고양시에 있는 다른 공사 현장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2008년 안전관리공단에서 해오던 안전 점검을 민간 대행업체들이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합니다. 이 검사 권한을 민간에다 넘겨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검사 기관이라고 하는 민간 건설 업체들이 5개 업체가 대행을 해주는데 서로 봐주기식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자동차도 정기 검사 받으러 가는데 어느 정비소에서 까다롭게 한다 그러면 거기를 거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현상이죠. 이렇다 보니 현재 안전검사 통과율은 97%. 그런데 대충 하는 이 검사마저 받지 않아 적발된 크레인이 지난 3년간 460여 대에 달합니다. 현재 타워 크레인 자체의 구조적 안전과 기계적 결함은 국토교통부가, 현장 작업 안전과 교육 등 인력 관련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일 터지는 타워 크레인 사고에 대한 두 부처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적 요인에 의한 어떤 과실이 80%고 그다음에 기계적 결함이 20%로 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담당하는 거는 나머지 20%의 어떤 기계적 결함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나 관련된 관행 개선이나 관련된 검사 기관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20% 부분에 대한 어떤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작업수칙 미준수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복합적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잘못한 이유 근본적인 원인을 뜯어보면 그게 이제 사고 주사로는 밝혀질 수 없는 거죠. 기계적 결함도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 쪽 입장이 그런 거고요. 국토부 쪽에서 말씀대로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교육을 잘 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그렇게 딱 잘라서 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비에 대한 노후화, 점검 소홀, 민간 검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토부 소관인데 국토부는 지금 팔짱만 끼고 있어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지금 핑퐁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일 먼저 할 일이 뭔가를 정부가 알아야 돼요. 각자 자기 부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책임 위주라든지 실제 공사 현장과 맞지 않는 그 시책을 발표한다면 안전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에요. 결국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은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며 또다시 국회에 섰습니다.
매일 가슴 졸이며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야 하는 노동자들. 그들에게 안전한 일터는 실현되기 어려운 소망일까요? 이 기자,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위험해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네, 흔히 건설 현장을 지날 때 노동자들의 헬멧에 안전 제일, 안전 우선 이런 문구가 적힌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타워 크레인 사업 자체가 하청, 제하청 등 다단계로 이뤄지다 보니 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지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 작업도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밑보일 걸 두려워하는 거죠. 위험한 줄 알면서도 부실 타워 크레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청이란 시스템에 묶여 스스로의 안전도 챙길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과연 정부는 뭘 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5월 24일 고용노동부는 타워 크레인 작업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동안 위험 경보가 화학사고에 한정돼 발령된 것에 비춰보면 아주 이례적인 조치였는데요. 안전규칙을 준수할 수 있게 안전작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5월부터 7월까지 2달간 이런 지침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공사 현장을 감독하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특히 이 위험 경보는 타워 크레인 사고가 줄어들 때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 기획 감독 결과 1,460곳의 현장 중 414곳의 현장에서 신호 방법을 제대로 주지하지 못했거나 관리 감독자의 업무 소홀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편적인 감독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현장에서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리 없습니다. 이번 달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의정부 사고가 단적인 예입니다. 석 달 전 이뤄진 이 기획검사에서 안전검사 시기를 놓친 것이 적발돼 크레인 한 대마다 2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후에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 기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요? 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는 타워 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종류의 건설 기계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연 건 최초입니다. 취재 결과 현재 국무조정실 주도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고 다음 달 이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0년 된 노후와 타워 크레인의 비파괴 검사를 필수화하고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임대업자의 영업 정지, 작업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건 물론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벌써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된 구조적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또 세부 지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타워 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지만 제작 연도를 바꿔치기 하는 현실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결국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돼버린다는 거죠.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처럼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 입찰제라는 구조로 운영되는 이상 그 책임은 하청업체는 물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질 공산이 크다는 거죠. 탁상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좀 더 구조적 문제를 겨냥하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다. 사후 약방문식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제도와 관행을 바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 이달 중순 정부가 타워 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한 뒤에 내놓은 다짐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은밀한 접속, 채팅 앱,
사이버 포주를 아십니까?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